한 주간 있었던 총선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김윤영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뜨거운 사건들 그리고 이슈들이 계속 더 자주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관련한 내용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당정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게 아니냐 싶었더니 바로 봉합 수순으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짚어보죠.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반국가 세력들인데 진짜 이게 발부딪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앞에! 집합! 회의마라!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공수처가 선거 개입 정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수사 개입과 저질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한 일주일 이상간 이종섭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 관련한 이슈로 당정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곧바로 이종섭 대사가 조기에 한국으로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됐고 황상무 전 수석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수습되는 국면이에요. 더 이상의 당정 간의 갈등은 뭔가 없이 원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원팀으로 보여집니다.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원팀이라는 문제의식이 없어 보인다. 예. 황상무 사퇴 수석 사퇴, 이종섭 장관 귀국 이런 임시 뭐랄까 좀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꼼수 정도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권의 봉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플러스 효과를 내기 위한 봉합이어야 할 텐데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 지금은 민심은 뭡니까? 선거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민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황상무 수석 사퇴, 이종섭 대사 경질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민심을 수용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님이 말씀 잘 듣겠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호도하고 있고 자, 서해 행사에서 만나서 지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결국은 물가는 살인적이고 민생은 죽어가는데 지금 종북 세력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게요 뭐랄까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여권 정부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봉합이랍시고 하고 있는데 저게 누구를 위한 봉합이냐는 거예요. 결국은 총선 패배를 위한 봉합으로 저는 보인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이 자진 사퇴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가 즉시 귀국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공항 현장에 나간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즉시 귀국, 즉각 수사. 즉각 수사라는 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요구하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즉각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찌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당의 입장을 수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문제보다는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된 이제 이철규 공관위원회 그런 기자회견을 통한 그런
이 충돌 움직임이 사실은 좀 더 리스크가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을 대변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추천했던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해프닝처럼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철규 공관위원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많은 후보들, 이용 후보라든지 또 김은혜 후보라든지 많은 후보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상 그냥 한 번의 어떤 퍼포먼스로 끝났기 때문에 물론 뭐 말씀하시고 또 우려해 주시듯이 이 이종섭 전 또 국방장관 현 호주 대사의 문제는 아직 종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선 전에 또다시 이 문제가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은 전 없어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종섭 대사가 조기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종훈 평론가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자신이 요구한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요구한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됐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생각대로 됐다라는 본인이 말한 바대로 들어왔다. 네네, 들어왔다라는 거지만 야당의 공세는 아마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귀국의 문제가 아니고 사퇴로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사잖아요. 수사에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도피다. 그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도피다. 이게 지금 프레임이잖아요. 최소한 귀국을 하고 내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면 그것은 도피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는 어떤 태도를 계속 견지할 때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께 짧게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내 말대로 됐다. 조기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이 리스크를 빨리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조기 귀국으로 뭐가 달라졌죠? 공수처 수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공수처한테 왜 수사 안 하냐고 얘기하는 피의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공수처법 위반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수사 안 한다, 공수처법에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수처에. 결국 수사에 대한 판단과 어떤 절차는 공수처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민심은 젊은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그 본질은 국방부 장관이 주범이든 종범이든 중요한 것은 그 수사의 본질을 밝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종석 대사가 주요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사 경질을 시키고 민간인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지금 귀국을 빨리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귀국은 공관장 회의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 야당이 요구해서 들어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민심에 부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민심이 가리키는 것은 이종섭 대사를 경질시키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받도록 해서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이 제대로 수사되고 그 수사 외압의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라는 게 민심의 본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한 번만 더 주시면 이 민주당은 이것을 쟁점화해서 계속 총선에 쓰겠다, 사용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게 처음에 이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이었냐면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피를 했다, 도주를 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도피가 아니라 부임을 했고 그런데 수사를 받기 위해서 돌아왔다. 그건 도피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니까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아니다. 수사 외압을 했으므로 사퇴를 해야 된다. 이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보자고요. 이게 수사 외압이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군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군사법원법이 그렇죠. 개정이 됐고요. 그럼 수사를 외압한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 국방장관 쪽에서 뭘 요구했냐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을 할 때 8명을 전부 다 이첩을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 쪽에서 봤을 때 그 8명이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중사부터 사단장인데 그 중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2사람이나 병사를 살린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한 중사까지도 무슨 제대로 자신의 할 일을 못했다라고 수사에 이첩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8명에 대한 혐의를 적시를 해서 보고를 하라라고 했는데
수사단장이 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이첩해버린 것, 명령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됐는데 도리어 외압이다, 뭐 법에도 없는 외압이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윽박하고 하는 것이 정치 쟁점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 관련해서 이 공수처에 관한 부분 조금 더 이어서 짚어보죠.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공수처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지적을 했는데 혹시 이 영상이 들어와 있으면은 저희가 잠시 후에라도 봐보기로 하고요. 여선웅 부대변인, 우리 지금 공수처 이종섭 대사 귀국에도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권과 또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야당이랑 같이 공작하고 있다. 뭐 한동훈 위원장 표현대로는 뭐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려 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용산 이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다시 여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다시 회복세에 들었다가 용산 문제, 황상문 수석, 그 다음에 그 이종섭 임명으로 다시 또 약간 여권 그 지지율에 약간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율 낮은 대통령실, 용산 문제가 총선 국면에서 전면에 나오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이 문제가 이슈가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컨대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으면 있을수록 호주 대사의 직책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는 선거 때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종섭 대사가 다시 만약에 호주로 출국한다? 그럼 다시 또 도주 프레임에 또 말리는 거고, 만약에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포토라인 쓰면은 이게 다시 또 이슈가 또 안 좋아지거든요. 불리해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과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아예 여론에 아니면 뉴스에 아예 안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뭐 경기도 권역의 국민의힘에서 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 경기 안성에 출마한 후보인데요. 이분이 벌써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권 내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계속 오래되고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냥 빨리 사퇴해라. 지금 선거가 안 좋아져서 후보에 나온 후보 도태우, 장해찬 후보들도 뭐 공천 취소하는 마당에 임명직이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후보들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몇 달 전에 출국 금지를 걸어놓고 지금 계속 부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을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는 거다. 이런 주장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어쨌든 지금 윤석열 집권 시대이고 공수처가 뭐 야당 몫으로 원래 이제 뭐 진행이 돼가지고 뭐 위원들은 다 뭐 민주당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어쨌든 정부니까 공수처가 민주당이랑 같이 이야기를 손잡고 뭐 했을 거다 아니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게 국민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정치 개입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을 주셨어요. 김유영 부대변인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6개월 동안 이종섭 대사를 소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출국을 하게 되니까 부랴부랴 불려서 4시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국을 하게 되니까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연장하면서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하면서 낸 의견이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종섭 대사가 어쨌든 귀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자신들의 말에 논리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소환 조사를 못하게 되면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가 정치질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고발장 접수 기준으로 이제 6개월인 거고 또 수사에는 뭔가 진행 절차와 또 속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아직 기초조사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부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가기 전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체가 논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공수처가 보인 행태가 지난 과거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검찰이 보였던 그런 수사에 있어서 그 수사권에 남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에서 같은 비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비난이 없는 것 자체도 되게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직접 대구 사저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행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마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10, 11, 12 이렇게 3달 동안 3번 정도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바 있거든요. 이게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읽혀졌었는데 비슷한 행보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 교수님. 뭐 비슷한 행보로 보여집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비슷해 보여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만 하더라도 벌써 박근혜 전 대통령을 3번 만났습니다. 네. 물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생일 축하 난 정도를 보낸 인연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어려울 때만 되면 뭐 사골곰탕을 우려먹는 것도 아니고 때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생각도 비슷하고 철학도 비슷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국민 80% 여론에 의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불과합니다. 자, 보수층을 끌어안고 텃밭에서 어떤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청구서 내놓으라고 하듯이 유영하 대변인 측근 공천 줬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공천 줬다. 그러나 국민 여론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하면서 자, 보수층 결집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수층 결집해서 총선 국민의힘이 이깁니까? 저는 중도 무당층의 승리를 지지를 견인해내지 못하면 여야 막론하고 이기기 어려운 것이 총선의 방정식입니다.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수도권이 위기론에 빠져 있는 속에서 처방이 잘못됐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총선 성패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어찌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효과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투표율이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보수층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 물론 중도층의 이탈은 일부 있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양당이 갈등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아야 되는 것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끌어안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할 만큼 다 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더 나오기 힘든 재탕, 삼탕의 효과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효과가 아예 없단 말보다는 오히려 더 설득력 있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지. 자, 이를테면 처방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처방이 뭡니까? 결국은 물가는 어렵고 민생은 어렵다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을 고민해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종북 세력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색깔론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보수 결집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상황을 극복해내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지적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종구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보수층 집결이라고 해석하시나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선거 국면 이미 꽤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수도권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수원도 가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시작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고 한다면 그 지적은 또 일견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지금 쌓아 올린 어떤 서사가 있어요. 서사가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맹주가 될 수도 없고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왜 걸핏하면 봉하마을에 가죠? 왜 걸핏하면 양산의 평산 책방에 갑니까? 당연히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분들을 찾아감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어떤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를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과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 민주당 맞냐라는 중도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통진당, 헌법재판소가 해체시킨 그런 당의 후예들을 아무런 당 내의 어떤 뭐랄까요, 이 공론화 과정 없이 당대표가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그 세력을 손을 잡고 그 세력에 다시 입성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민주당의 어떤 행태가 저는 정통 그런 이 보수 야당으로 출발한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지적. 어떻게 종북 세력과 그렇게 손을 잡을 수가 있느냐. 종북 세력을 그렇게 국회에 입성시킬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짜 겸허하게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예방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또 이런 인연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훈 전 행정관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연,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양측에서. 네. 어떻게 보세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함께 그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제 잉어의 몸으로 이렇게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권의 당대표, 여권의 이제 리더가 되면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아마 예방하는 걸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만남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선거 초반이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초반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의례적인 인사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 이제 곧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작하는데 첫 메시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같이 손잡고 보수 결집하는 거다. 이게 과연 지금 특히 이제 어려운 수도권 서울 민심에 호응하는 메시지일까? 여기에는 굉장히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많이 나온 것처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해야 될 것은 중도 무당층하게 호소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념적인 이런 메시지 말고요. 보수 결집 이런 거 말고 그냥 민생 이야기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끌어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되게 센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여권이 할 수 있는 거, 여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정책으로 집권당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한테 바로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점점 던져야 된다. 근데 상황이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결국에는 그 표가 눈에 보이는 표,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약간 좀 떨쳐 보내야지 뭔가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 그리고 동선이 이제 정치적 뭔가의 의도를 가진 게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슈도 좀 짚어보죠.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안 관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입니까? 저희는 우리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으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끌려가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농담이야. 이번 총선은 완벽한 신한일전이다. 자주 독립국가의 구성원인지가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서 우리가 대한 독립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대통령이 가서 살 때는 875원이라니까 혹시 야당 대표가 가면 한 900원 정도에는 팔지 않을까 했더니 3,900원이었어요. 적자 국가 200등을 넘어서서 북한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난 나라가 됐어요. 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 현장에서의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 발언들을 좀 봤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짚어볼게요. 일단 어젯밤 늦게 이제 당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전격적으로 어젯밤에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갭투기 의혹이 있는데 재산 현황을 허위로 당에 제시를 했다. 그래서 혼선을 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당 자체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지 못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검증 과정이 너무 부실했던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문제를 보면서 딱 세 가지를 일단 고려해 볼 게 정당에서 심사가 허술했거나 아니면 심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의식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기만했다는 건데 제가 민주당의 내부 사정까지는 몰라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갭 투자에 완전 표본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추가적으로 보통 갭 투자는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데 이분은 여러 지역에서 했었거든요. 그럼 완전 전문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민주당은 굉장한 이번 공천에서 지금 친명 후보들 공천하는 자본뿐만 아니라 이런 공천 시스템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단순하게 사천뿐만 아니라 시스템 작동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이번 공천은 굉장히 실패한 공천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기동 교수님, 이게 어차피 선관위에 이제 등록하면 다 드러날 건데 이렇게 당에 조금 가려서 조금 일부만 뭐 이렇게 내는 거, 뭐 이걸 잡아내기는 어려운 겁니까? 일단은 이제 후보 자격 심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당이 정말 이 후보의 자질이라든지 또 뭐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려내는 그 절차를 제대로 수행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부실한 점이 부실한 있었다. 부분을 그 소위 그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느낌을. 자, 그런데요. 그럼 왜 그랬느냐? 사실은 후보 자격 심사 과정을 통해서요. 친명이냐 비명이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가르는 어떻게 보면 요식 행위조차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이영선 후보와 같은 이런 사고가 어찌 보면 예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 지도부는 그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자, 세종시에 보유하는 분이 경기도 고양, 일산, 세종, 동탄, 대구 오피스텔, 아파트 이건 완전히 부동산 투기 의혹에다가 그다음 두 번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후보 자격 심사 과정에서도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거짓말 의혹입니다. 이것은 어떤 국민 눈높이에서도 이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고 오히려 후보 자격 박탈 제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뢰를 통해서 어떤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책임은 통감하나 어찌됐든 후보 공천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한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당 지도부가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공천 취소를 결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사후적이지만 평가할 만하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즉각 조치한 부분에서는 잘했다는 평가를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세종갑 같은 경우에 화면을 한번 후보들 얼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유류재화 후보, 그리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양자 대결인데 지금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제 비명, 반명계의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탈당을 한 재선 의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종민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를 뛰는 상황에서 상당히 유리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쪽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만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민 후보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겼고요. 두 번째는 김종민 후보에 대해서 이 지역만 먼저 말씀드리면 새롭게 생겨난 이 세종시는 한 번도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어요. 아주 민주당이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새롭게 공무원들이 많고 젊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종민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탈당했고 그다음에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딸들이 공격하는 표현을 빌리면 수박 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힘은 찍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종민당은 더 싫다. 이런 게 지금 개딸이라든지 혹은 강성 지지층의 생각이거든요. 그 지지층이 김종민 후보를 찍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그래서 전망이 투표율이 낮아질 거다. 차라리 안 찍고 말지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지 대안으로서 김종민 후보를 찍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 사건과 관해서 덧붙이면 이게 제명을 해서 끝날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민주당 후보들의 위선적인 어떤 부분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왜? 이 이영선 후보가 뭘 맡고 있냐면 민주당 전세 사기 대책 TF 단장이에요. 즉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자신이 아주 정의롭게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고 또 자기가 변호사로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정의로운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자고요. 이 오피스텔과 아파트 다 합치면 38억 원인데 채무 현황이 37억이에요. 자기 돈은 1억밖에 없었어요.
단 모든 거를 다 끌어다가 네. 그냥 한 거예요. 이걸 세 전형적인 갭투자. 갭투자예요. 전세 사기는 어떤 피해죠? 갭투자로부터 시작되는 피해자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부인은 갭투자를 해서 또 더군다나 화성, 동탄, 구리 이 지역이 전세 사기가 가장 피해자들이 많은 지역에 갭투자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서민과 약자를 대변해요. 정의로운 민생 변호사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연상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여성 인권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다 하는 조수진 변호사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고 하는데 이 성폭행 당한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 측 변호를 해와서 완전히 반인권적인 어떤 변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여성주원 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영선 후보의 그 표리 부동이 약간 표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이 문제를 당의 뭐 공천 시스템까지 연루짓는 거는 약간 좀 무리성이 있다. 지금 언론 보도된 내용만 보면요. 그러니까 당에 낸 그 자신의 재산 현황과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 등록 때 한 재산 현황이 다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당에 낸 거랑 아니면은 중앙선관위에 낸 자료랑 다르면은 공천 취소다. 이거를 서약을 하고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영순 후보는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선 변호사가 완전히 그냥 업무 방해, 공천 시스템 업무 방해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천 취소하고 제명을 하고 지금 또 이제 법률적 검토까지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당에서 이거는 더 과감하게 그냥 업무방해죄로 아예 고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에서 차명진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공천장을 받고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도 당에서 이제 뭐 그 발언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당에서 이제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 당의 공천 취소 결정이랑 후보 등록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그 소송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해가지고 차명진 후보가 이겨요. 그래서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이 공천 취소를 했지만 국민의힘 기호를 달고 출마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기지 말고 아까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전세 사기 변호인처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세 사기에 관련된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나가야 된다, 엄격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이 이제 세종갑 지금 민주당 후보들에게 매우 유리한 지역구였다라는데 자 판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더 뭔가 이 후보 민주당 후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에서 이제 입장문을 낼 때요. 의석 한 수를 잃어버릴지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국민의힘이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은 지금 뽑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재 유세 현장에서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 외교 부분, 연일 정권 심판을 한다면서 외교 부분까지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CC의 발언, 굴종적이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런 거친 발언들이 지지층 결집, 이런 표심 잡기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팩트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뭐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무역 적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죠. 무역 적자 부분이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에 무역 적자 맞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무역 적자를 마치 중국 사람들이 반한 감정 때문에 안 산다 했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그 리포트라든지 혹은 경제 쪽 또는 무역 쪽의 리포트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들이 이미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거를 사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품질이 향상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내수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2023년도에 불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감정상의 문제로 바꾼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양안 관계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양안 관계가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무역 말씀하시죠. 무역이 끝납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왜? 우리의 물동량의 3분의 2가 양안에서 와요. 양안을 거쳐서 대만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쟁이 나서 만약에 중국이 그 대만을 선점을 한다, 독점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그 항행의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한테 엄청난 타격을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어떠한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양안 개입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쨌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했는데 이쪽을 개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쉐 솔직히 동북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얘기하는 중국한테 우리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건 국민 감정을 완전히 분노로 대치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거친 발언 현장을 보면 현장에서는 지지자들이 꽤나 환호를 하는 모습이긴 했단 말이죠. 아직 여야 모두에게 표심을 잡지 못한 이 중도층 표심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시나요? 저는 뭐 현장에서 그 유세 특징이 이렇습니다. 지지층을 한껏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 지지층 결집의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 열화하는 아주 환호하는 그 지지층을 보면서 바닥 민심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중도층에게도 보니까 뭐 군중 숫자라든지 연호하는 분위기라든지 어떤 발언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어찌 보면 속된 표현입니다만 물이 오른 느낌입니다. 네. 뭔가 현장 유세에서는요 스피치 하듯이 선동하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을 좀 더 거칠게 하고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를테면 자, 중국의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건 전형적인 실용주의적 외교를 강조한 거죠. 네. 뭔가 이념에 치우쳐서 역대 최악의 외교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우리 외교는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 외교로 가야 한다는 그런 노선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회칼테러를 뭔가 패러디한 장면. 이것은요, 여전히 5.18을 지금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적극적인 어떤 그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5.18을 희화하는 방식으로 비판한다든지 이건 전혀 관련 없는 얘기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이 오히려 이렇게 너무 물이 오른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넘쳐서 현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데는 기여하지만 자칫 뭔가 그 선을 넘었을 때 올 수 있는 부정적인 어떤 역효과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할 정도까지 지금 현재 가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 현장에서 물이 올랐다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슈 딱 하나만 짚고 제3지대로 넘겨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번 주 화요일에 대장동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19일에 있었던 대장동 재판에서 무단으로 불출석했을 때 법원에서 이제 경고를 했어요.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 여선웅 전 행정관님. 일단 전망은 분분합니다.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아니다. 한 번 더 좀 봐주고 넘어갈 것이다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장이 집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도 나쁠 게 없다. 또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받는 제1야당, 탄압받는 야당 대표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일부 이제 그런 주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재판부 아니면 또 여권에서 이제 또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재판부가 뭐 강제 구인영장 뭐 발부를 못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 과정에서 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를 충분히 좀 존중은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뭐 늦게 출석했을 때도 재판부한테 사과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불출석했을 때도 좀 연기 좀 해달라. 지금 몇 개의 재판을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재판부가 인정을 해줘가지고 선거 이후로
그 공판이 연기된 뭐 그 재판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재판부랑 계속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좀 재판부에서 뭐 그렇게까지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뭐 아무래도 뭐 조금 나오는 게 오히려 크게 이제 뭐 논란이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뭐 저는. 정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바로 당장 내일 모레인데요, 지금요? 저는 뭐 26일 날은 나갈 걸로 예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뭔가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새삼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재판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실제로 이 재판부가 어떤 다른 판단을 할 경우에 이 재판에 상당한 불이익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굳이 만들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3월 28일이 되면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14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사법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그 14일 동안만이라도 제1야당 대표로서 전국 유세를 해야 한다는 어떤 무거운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사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어서 제3지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이제 방송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조국 혁신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사이의 설전이 요즘에 매우 거칠게 더 붙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 부분도 짚어보죠.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징벌을 받도록 이제 고마 지하라마! 조국 그리고 위헌정당 통진당의 후예들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정치의 목적을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천명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이 누구인가를 국민 여러분께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27개의 그렇게 긴 번호를 설정한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것이 그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잘 나와서일까요? 연일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조국 대표 말도 좀 더 거칠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받을 준비까지 하라. 매우 거센 발언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선거 전이니까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두 사람의 설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국 대표를 이제 언급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씁쓸합니다. 아무리 뭐 우리나라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정치가 사실상 혼돈을 가게 만든 장본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상황에서 대법의 확정 판결만 남아 있는 사람이 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치 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국 대표는 이제 서서히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민주당과 사실 설전을 벌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아무리 이 파이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비례에서 46석의 비례에서 양 진영이 팽팽하게 맞섰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이 20석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20대 20이라고 맥시멈을 했을 때. 그러면 그 20을 민주당과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호랑이의 등에 탔어요. 뭐냐면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이잖아요. 지지세가 정체되거나 한다면 같이 어떻게든 조절을 할 텐데 지금은 지지세가 올라가는 것을 꺾지 않고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15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5석까지 안 되겠지만 최소한 10석을 넘어버리면 굉장히 큰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 주도권을 자기가 다 끌어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 견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20명의 어쨌든 순위로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정치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견제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4년 전에 이해찬 대표가 정봉주의 열린민주당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라는 이름을 참칭하지 마라라고 견제를 합니다. 왜? 네.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위성 정당을 지켜야 되니까. 저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부터 참칭이라는 용어는 아니겠지만 아주 세게 조국 혁신당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러면. 기세로만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10석 이상도 가능할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일부 그런 어떤 그 지지율을 보면 20%가 넘기는 지지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20%가 넘긴다는 건 최소 10석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주 지금 기세로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마 5석 이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334라고 해서 다른 세력과 함께 손을 잡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약속을 만약 지켜버리면 민주당 자체에서 내세운 후보들이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조국 혁신당 그야말로 파죽지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른 반면에 이 조국 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여타 당들은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김인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선 조국 혁신당의 약진은 일단 민주당의 이번 공천 파동에 의해서 일어난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저희 국민의힘 역시 비례의원들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반사의 이익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저는 여론조사상에 약간 허상이 있는 게 적극 지지층이 많은 정당일수록 지지율이 조금 많이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지층이 조금 더 결집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층 자체가 이제 정치의 고관여층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온다. 그 지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지금 조국 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정책이나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전혀 제시 못하고 있고 오롯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한 걸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국 혁신당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질 것이고 지금 저 지지율보다는 상당수 하락해서 예상을 석수가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것만큼은 안 나올 거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선우 행정관님,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여권을 향한 공격보다는 이제 민주당과의 뭔가의 설전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의 비례 의석수를 좀 가져오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선거운동을 돌입을 하면요,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은 특히나 아마 조국 혁신당에 대한 뭐 지지 의사 이런 거를 바뀌면은 해당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뭐 이미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경고도 한번 한 바 있고요.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조금 비춰서 보면은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민주당이 지지율이 꽤 높았는데 선거 국면 들어가고 민주당이 견제를 시작하니까 지지율이 낮아졌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조국 혁신당도 그런 뭐 분위기로 그런 추세로 좀 가지 않을까. 민주당이 이렇게. 좀 견제하면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과거의 이제 분석 방식일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뭐 이슈인 정권 심판론을 완벽히 탄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 또 안 맞아들어서 꽤 많은 뭐 이렇게 득표율이 아니면 지지율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선거 코앞에 두고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을 좀 더 세게 견제를 하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속내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뭐 당 지지자들 또 약간 이제 적극적인 지지자 층에서는 몰빵론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약간 좀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당 지도부 차원이거나 당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은 좀 또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이제 끌고 나오는 이런 이제 힘은 있기 때문에 당이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 오늘 대담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뭘까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견제도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조국 혁신당 대표의 발가락이를 잡아도 저는 이미 막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역시 견제하고 싶어도 이미 지민 비조라고 하는 조국 혁신당의 프레임이 정확하게 먹히고 있기 때문에 자, 조국 당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부산 사투리 썼는데 전라도 말로 하면요. 광주에서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못한 거 그냥 뒤집어 버려라. 이런 사투리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수도권 부산으로 상륙하고 있습니다. 못 막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